오미크론이 국내에서도 우세종이 됐습니다. 정부는 설 연휴 이동은 불길에 기름을 붓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이동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국민의 큰절 사과를 올리고 시장연설 중에 눈물을 보였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힘을 통한 평화를 강조하며 한미동맹 복원을 약속했습니다.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 2주 만에 전문 구조팀과 소형 굴삭기가 상층부로 투입됐습니다. 붕괴 현장 인근으로 돌아온 주민과 상인은 불안을 호소했습니다. 대선을 40여일 앞두고 벌어진 성관이 사태에 야당이 중립내각 구성을 요구했습니다. 청와대는 성관이를 장악하려 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섬유기업 효성 TNC 공장에서 불이 나 22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불은 환기구를 타고 빠르게 번졌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우려에 미국과 영국이 우크라이나 대사관 일부 직원의 철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최전방 수비대에 무기를 공급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2,800선을 내주며 13개월 만에 최저치까지 내려갔습니다. 지난달 전국 아파트 10채 가운데 8채는 최고가보다 떨어진 가격으로 거래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설 연휴가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큰 걱정이 생겼습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마침내 우세종으로 완전히 자리를 잡으면서 코로나 사태가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전문가들은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되면 코로나 1일 확진자가 집계 단위가 달라질 수도 있다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수천 명이 아니라 10,000명 단위로 쏟아져 하루 최대 9만 명까지 발생할 거란 관측도 있습니다. 당장 이번 설 연휴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걱정할 분들이 늘게 됐습니다. 먼저 최원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종시에 있는 보건복지부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확진자는 직원 24명. 이 가운데는 코로나 업무를 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 직원 2명도 포함돼 있습니다. 복지부는 인력의 30% 이상을 재택근무로 전환해 방역 업무에 차질도 우려됩니다. 오늘 신규 확진자는 7,513명 발생해 사흘째 7,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오미크론이 지난주 우세종이 되면서 확진자 증가세는 가팔라질 전망입니다. 오미크론의 국내 검출률은 지난주 50%를 넘고 감염자는 한 주 새 약 2배 늘어 10,000명에 가까워졌습니다. 하루 최대 확진자의 경우 정부는 앞으로 15,000명, 일부 전문가들은 9만 명까지 내다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방역 체계 전환을 예고했습니다. 우선 확진자 규모 통제보다는 중증, 사망 최소화를 목표로 전국 보건소 선별 진료소의 PCR 검사를 고위험군 환자를 중심으로 여기에 설 연휴까지 겹치면서 확진자가 급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방역의 효율성을 높여 대응한다는 입장입니다. TV조선 최원영입니다. 자, 이제 가장 큰 관심은 오미크론에 걸릴 경우에 증세가 어떻게 하는 데 있습니다. 위중증이 될 가능성이 독감보다는 높고 델타 변이보다는 훨씬 낮은 것으로 방역당국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델타의 2배 이상인 전파력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박상준 기자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오미크론의 감염 재생산 지수는 12 정도입니다. 이는 델타 변이의 2배 이상의 수치로 전파력이 가장 빠른 감염병으로 꼽히는 홍역에 조금 못 미칩니다. 반면 치명률은 0.16% 수준입니다. 독감보다 조금 높고 델타 변이의 5분의 1 정도입니다. 방역당국이 국내 오미크론 감염자 9,860명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높은 전파력으로 단기간 내에 대규모 발생 시에는 방역, 의료 대응에 심각한 부담이 될 수 있고 감염 취약시설에 전파될 경우 중환자 발생 규모도 동반 상승하기 때문에 위중증으로 악화될 확률과 치명률 등이 낮아도 확진자가 폭증하면 피해 규모 자체도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이번 주에는 7,000명에서 한 50% 정도 증가한 수치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별한 계기 없이는 감소하지 않을 거라서
이 추세라면 설 연휴를 기점으로 위중증 환자가 역대 최다인 1,100명을 넘어설 가능성도 나옵니다. 방역당국은 3차 접종 시 오미크론에 대한 중화항체가가 최대 113배 증가한다며 조속한 접종을 당부했습니다. TV조선 박상준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오미크론 유행 자체를 막는 건 사실상 어렵게 됐습니다. 다만 확산세는 어느 정도에서 꺾을 것인가가 중요하고 그 관건은 다가오는 설 연휴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총리는 설 연휴 이동과 만남이 타오르는 불길에 기름을 끼얹는 격이 될 거라며 매우 강한 경고 메시지를 냈고 방역당국은 KTX와 고속버스 휴게소에 임시 선별 검사소를 마련하는 등 대비에 들어갔습니다. 정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한켠에 흰 천막이 쳐져 있고 옆에는 컨테이너가 눈에 띕니다. 오늘부터 문을 연 임시 선별검사소입니다. 설 연휴 기간 귀성객들을 상대로 코로나 검사를 할 예정인데 벌써부터 시민들 발길이 이어집니다. 동네 선별 검사소가 줄이 너무 길어서 2시간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해서 여기로 오게 되었어요. 기름 넣으러 왔는데 선별 진료소가 있어가지고 이곳을 포함해 고속도로 휴게소 7곳과 KTX 역사 2곳 등 9곳의 임시 선별검사소가 설치돼 한 달간 운영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곳 이용객이 많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번 설 연휴 동안 많은 사람들이 지역 간에 활발히 이동하고 서로 만나게 된다면 이것은 타오르는 불길에 기름을 붓는 것과 다를 바 없게 될 것입니다. 설 연휴 요양시설과 병원의 대면 면회도 금지됩니다. 오미크론 환자 급증에 대한 대비도 숙제입니다. 정부는 접종을 완료한 확진자는 격리 기간을 기존 10일에서 7일로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밀접 접촉자는 격리가 아예 면제됩니다. 또 확진자와 접촉해도 마스크를 잘 썼거나 15분 이상 대화하지 않은 경우엔 격리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 오미크론 감염이 99% 사실상 전부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은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하루 확진자가 7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출근해서 일할 사람이 없어지면서 물건도 없고 직원도 없는 마트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위안은 이렇게 해서 조금만 더 버티면 집단 면역이 형성되고 코로나 사태도 끝이 보일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죠. 보도에 이유진 기자입니다. 세제 코너가 텅 비었습니다. 신선식품도 재고가 없습니다. Pet food to detergent to cereal, they're all confronting the same challenges. 먹거리 공장부터 배송할 업체, 마트의 매대까지 모든 곳에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하루 확진자가 70여만 명, 자가격리 대상까지 출근을 못합니다. 그나마 정점이 다가오고 있다는 데서 위안을 얻습니다. 미국은 143만 명까지 치솟았다가 지금은 70만 명대로 줄었습니다. We get into the next weeks to month or so, we'll see throughout the entire country the level of infection get to below what I call that area of control. 코로나 대유행이 곧 정점을 찍고 잦아들 수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WHO 유럽 사무소는 오는 3월을 정점으로 예상하며 그 이후엔 감염 후 회복이나 접종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항체를 갖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There will be a period of quiet before the COVID-19 may come back towards end of the year, but not necessarily the pandemic coming back. 이럴 경우 코로나가 계절 독감처럼 철마다 유행하는 감염 질환, 이른바 엔데믹으로 바뀔 수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 자, 이제 설 연휴만 지나면 전국은 급속히 대선 전국이라는 블랙홀 속으로 빨려 들어갈 겁니다. 그만큼 설 연휴 민심이 중요해졌고 설을 앞둔 후보들의 발걸음도 바빠졌습니다. 박스권 지지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재명 후보는 정치적 고향인 성남을 찾아서 눈물을 보였습니다. 가족의 상처는 이제 그만 헤집어 달라고 했습니다. 상황이 급박하다고 여긴 듯 이 후보의 측근 정치인 7명은 집권하더라도 임명직은 맡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김아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린 시절을 보낸 성남 상대원 시장을 찾은 이재명 후보가 가족사를 털어놓다 울먹입니다. 어머니도 이제 떠나셨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이런 문제로
우리 가족들 아픈 상처 그만 좀 해주십시오. 연설 내내 눈물을 훔치며 말을 잇지 못하더니 지지자들의 응원에 결국 오열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단상을 내려가면서도 감정을 추스리지 못한 듯 의원들의 부축을 받았습니다. 이 후보는 앞서 GTX 신규 노선 공약을 발표하는 자리에선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부족했다며 사죄의 큰절을 올렸습니다. 완전히 다른 새로운 정치로 보답드리겠다 이런 각오를 한번 표현할까 합니다. 이 후보는 지난해 11월과 12월에도 새로운 민주당으로 거듭나겠다며 큰절을 한 바 있습니다. 이 후보의 성남 방문에는 이낙연 전 대표가 깜짝 등장했는데 홍준표 의원과 갈등을 겪는 윤석열 후보를 겨냥한 원팀 행보란 해석입니다. 이런 가운데 7인회로 불리는 이 후보의 최측근 의원들은 후보 당선 이후에도 임명직을 맡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대선 승리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능력에 대한 검증 없이 국정 운영의 세력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TV조선 김하림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당사에서 외교 안보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은 완전히 실패했다며 말이 아닌 힘을 통한 평화를 구축하겠다고 했고 무너진 한미동맹도 복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윤석열식 평화 프로세스도 공개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이태희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 정상회담을 쇼로 규정하고 국내 정치에 남북한 통일 문제를 이용하는 쇼입니다. 저는 쇼는 안 합니다. 말이 아닌 힘을 통한 평화 구축을 강조했습니다. 말로는 인권을 외치면서 북한 정권의 눈치를 보며 굴종이 아니라 강력한 국방력에 기반한 평화를 문재인 정부가 써온 한반도 비핵화 대신 북한 비핵화 용어를 썼고 대북 제재도 유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비핵화에 나서지 않는다면은 원칙에 따라서 대처할 수밖에 없고요. 핵무장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제재를 가하게 돼 있고. 다만 북한이 실질적 비핵화 조치에 나서면 경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대북 선제 타격론에 대해 도발이 임박했을 때 필요한 선제적 조치라며 물러서지 않았고 무너진 한미동맹 재건, 축소된 한미훈련 정상화, 쿼드 실무그룹 참여를 약속했습니다. 훈련 안 하고 연습 안 하는 군대 봤습니까? 한미동맹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군사안보동맹인데 경제에서도 반도체 배터리 분야를 육성해 첨단 기술 5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윤 후보는 설 연휴 전까지 경제사법 분야 공약을 잇따라 발표하며 국가 발전의 큰 밑그림을 보여주는 데 주력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명절 연휴 기간 중으로 예정된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 간의 TV 토론을 막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지지율 하락세가 뚜렷해진 것도 안 후보의 마음을 급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황선영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최근 지지율 추이입니다. 1월 첫째 주에 비해 지지율이 오른 곳도 있지만 대체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지며 안 후보가 상대적으로 반사 이익을 얻었다는 해석도 있었는데 MBC의 김건희 씨 녹취 보도 이후 상승세가 꺾이는 모습입니다. 단일화에는 양당 모두 확실히 선을 긋고 있습니다. 제가 당선되고 제가 정권 교체의 주역이 되기 위해서 출마를 했습니다. 안 후보는 이재명, 윤석열 후보의 양자 TV 토론을 막기 위해 힘을 쏟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은 오늘 열린 방송금지 가처분 신문에서 양자 토론이 이뤄지면 유력 후보가 2명만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안철수 후보 현재 지지율로 봤을 때 토론 참석 대상에서 배제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선관위는 언론기관이 자율적으로 초청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정의당 심상정 후보도 내일 가처분 신청 신문에 직접 참석해
양자 토론의 부당성을 주장할 예정입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 상승세가 주춤하면서 대선이 양강구도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선택을 바꾸지 않겠다는 지지층 결집 추세도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부동층으로 꼽히던 2030 젊은 세대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포착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이재명 후보가 앞서던 당선 가능성도 양상이 바뀌는 분위기입니다. 이채림 기자가 오늘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분석했습니다. 오늘 발표된 지지도 조사에서 이재명 후보는 36.8%, 윤석열 후보 42%, 안철수 후보 10%였습니다. 두 후보의 격차는 5.2%포인트로 전주보다 더 벌어져 오차범위 밖에서의 윤 후보 우세가 유지됐습니다. 당선 가능성에선 지금까지 앞서던 이 후보가 하락했고 윤 후보가 상승하면서 양상이 달라졌습니다. 두 후보를 선택한 지지층의 결집도 점점 뚜렷해지는 분위기입니다. 대부분 조사에서 지지 후보를 계속 지지하겠다는 응답이 많아지는 추세인데 한 조사에선 80%가 넘는 사람이 마음을 굳혔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특히 20대에선 계속 지지하겠다는 응답이 48.4%로 가장 낮았지만 2주 만에 16.2%포인트가 올랐습니다. 마음을 굳히는 시기가 점점 다가오는 것이고 설 연휴 지나면은 더 굳혀질 것 같고. 녹취 공개와 관련해 부정적 견해를 밝힌 응답은 윤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것이 56.8%였고 이 후보 부부의 것은 64.8%였습니다. 대부분의 학제가 노출된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설 연휴 중으로 예정된 양자 TV 토론의 승패가 마지막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5개 지역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두고도 여야의 셈법이 복잡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해 재보궐선거 당시 중대 과실에도 공천을 강행했던 이를 비판해온 만큼 오늘도 책임 정치를 강조하며 무공천 방침에 무게를 실었지만 민주당 지도부의 생각은 조금 다른 듯합니다. 국민의힘은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해서 본격적인 선거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여야의 재보궐 준비 상황은 최주원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사고 지역 공천에 대해 당 지도부가 결정할 일이라면서도 책임 정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현재 매우 심사숙고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책임 정치라고 하는 측면들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경기 안산과 청주 상당 등 민주당 의원의 중대 과실로 치러지는 재보선 지역구에 공천하지 않는 쪽에 무게를 실은 거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당 지도부의 생각은 다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송영길 대표는 최근 공천 가능성이 높다며 설 연휴 직후 여론을 봐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서울 종로의 경우 이낙연 전 대표의 자발적 사퇴로 선거가 치러지고 대선의 러닝메이트 성격도 있는 만큼 후보를 내야 한다는 기류가 강한 편입니다. 여당이 고민에 빠진 사이 국민의힘은 권영세 선거대책본부장을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선임하며 재보선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구성하고 설 지나고 나서 구체적인 안을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종로의 경우 전략공천이 유력하고 나머지 지역은 전략공천과 여론조사 경선이 동시에 검토되고 있습니다. TV조선 최주원입니다. 꼼수 임기 연장 논란이 있었던 조혜주 상임위원이 내부 반발로 사퇴하긴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그 빈자리를 채우는 문제가 정치권의 핵으로 떠올랐습니다. 야당은 선관위가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는 건 물론이고 법무부 장관, 행안부 장관까지 여당 의원인 이 상황에서 선거를 치를 수 없다며 중립 내각 구성을 요구했습니다. 보도에 김도형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캠프 출신인 조혜주 선관위 상임위원회 임기 연장을 시도한 건 심각한 관건 선거 획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행안부 장관은 재난지원금 공약을 뒷받침하는 금권 선거를, 법무부 장관은 편향적 검찰 수사로 공안 선거를 지휘하고 있다며 산업부와 여가부 차관은 민주당 공약을 뒷바라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이 담보된 새로운 내각을 즉각 구성해야 합니다. 최근 전국 17개 시도 선관위 간부들이 차기 상임위원을 친여 인사가 맡게 되면 시위를 불사하겠다는 입장까지 중앙선관위에 전달한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선관위를 장악하려고 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며
상임위원 사표 반려는 선관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선이란 입장을 유지 중입니다. 선관위원은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이 3명씩 지명해 모두 9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조 상임위원 사퇴 후 남은 대통령 지명 인사 2명 중 후임자가 나오면 선거 중립성 논란이 또다시 불거질 거란 우려가 있습니다. TV조선 김도영입니다. 자, 실제로 이번 대선을 관리하는 국무총리와 행정안전부 장관, 여기에 선거법 위반 여부를 다루는 법무부 장관까지 모두 여당 소속 정치인들입니다. 권위주의 시대 이후에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하죠. 그런데도 여당은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야당 시절엔 대통령의 탈당과 중립 내각 구성을 요구한 적이 많았습니다. 이 역시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내로남불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과거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장용욱 기자가 뒤돌아봤습니다. 현재 선거를 관리하는 국무총리와 법무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은 모두 민주당 소속 전현직 의원입니다. 특히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이른바 삼철 중 한 명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이고 박범계 법무장관 역시 야당으로부터 편향성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일을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국회의원이기도 합니다. 지난 2017년 19대 대선 땐 총리와 행자부 장관이 각각 검사와 관료 출신으로 당적이 없었고 법무장관은 공석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탈당과 선거 중립 내각을 요구했었습니다. 공정한 대선 관리를 위해 박근혜 대통령의 새누리당 탈당과 내각 총사퇴 후 선거 중립 내각을 구성할 것을. 이명박 정부 때도 행안부 장관 외에 총리와 법무장관은 당적이 없었고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 역시 대선 직전 중립 내각을 구성했습니다. 특히 16대 대선 앞둔 2002년엔 당시 여당 후보였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먼저 야당의 요구를 반영한 중립 내각을 요구했습니다. 선거와 관련이 있는 부처의 책임자를 한나라당의 추천까지도 받아서 임명할 것을. 하지만 민주당 측은 장관들이 선거 업무만 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며 생떼를 부리고 있다고 일축했습니다. TV조선 장용욱입니다. 광주에서 신축 중이던 아파트 붕괴 사고가 발생한 지 2주 만에 전문 구조팀과 소형 굴삭기가 상층부로 투입됐습니다. 이 실종자 수색이 가능해진 건데 수색도 24시간으로 전환됐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신경희 기자. 그럼 구조대원들이 야간 수색 활동에 들어간 겁니까? 네, 구조당국은 방금 전 밤 8시 야간 수색조를 투입했습니다. 야간 작업은 구조견들이 이상 반응을 보인 22층에 집중될 예정입니다. 또 오늘부터는 주간과 야간 2개의 조가 24시간 동안 수색을 벌입니다. 오늘 낮에는 크레인으로 미니 굴삭기를 들어 올려 22층 상층부에 투입해 적재물을 치우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구조대원들도 유압절단기 등 장비를 동원해 콘크리트 잔해를 해체하고 실종자 수색을 벌였습니다. 해외 대형 재난구조 경험이 있는 전문구조대원 14명도 오늘부터 수색에 합류했습니다. 네, 그런데 실종자 가족들이 24시간 수색에 비판적인 입장을 내놨다는데 그건 왜 그런 겁니까? 네, 실종자 가족들은 24시간 수색이라는 말만 내세워 수색이 늦어지는 점을 모면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가족들은 또 야간 수색을 한다고 해도 구조대원이 콘크리트를 부수면 현장 근로자들이 운반하는 수준에 그친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사고 발생 2주 동안 구조대원들이 잔해물을 치우는 수작업이 반복되고 있고 이에 대해서 답답함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은 타워 크레인도 늑장 해제한 현대산업개발을 믿을 수 없다며 불신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중수부는 현대산업개발이 각종 수색 장비를 지원하고 현장을 안내하고 있어 수색에서 배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 현장에서 TV조선 신경입니다. 네, 사고 현장에서는 추가 붕괴 우려가 제기되면서 현장 인근 주민과 상인들은 집과 가게를 비워야만 했는데요. 이 대피령 해제로 가까스로 일상으로 돌아오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아수라장인 현장을 보자니 이 불안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신유만 기자입니다. 붕괴된 아파트 맞은편의 주상복합 건물입니다. 가게 앞에 지붕이 엿가락처럼 휘었고 바닥에는 깨진 유리창 조각이 흩어져 있습니다.
가게 안이 폭격을 맞은 것처럼 쑥대밭이 됐습니다. 여기다가 어린애 뭉쳐가는 게 그냥 이렇게 갑자기 무슨 해오리 바람이 들고 폭풍으로 저쪽까지 다. 타워 크레인 해체 작업이 완료되면서 대피령은 해제됐지만 난장판이 된 가게를 둘러본 상인들은 걱정이 앞섭니다. 낙하물 자체가 2층 문구 도매상가로 다 쏟아지는 상황이었고 뭐 앞으로도 언제 또 영업을 할 수 있는가는 뭐 답이 안 나오는 부분. 붕괴 사고 이후 12일 동안 숙박업소나 친척집을 전전하던 입주민 136명도 집으로 돌아왔지만 마음은 편치 않습니다. 창문 밖으로 보이는 처참한 붕괴 현장을 보면서 아늑함보다는 불안감이 더 커집니다. 지금 아예 나 짐 싸가지고 그냥 원룸 일단은 얻어가지고 그냥 그렇게 지내려고 그래요. 나 도저히 못 살겠어 진짜로. 대피령은 풀렸지만 잔해물 추가 낙하 등의 우려는 가시지 않아 건물 출입이 통제되는 등 긴장감은 여전합니다. 건물 1층 상가 40여 곳은 중장비를 동원한 구조작업 때문에 대피령이 유지돼 언제 영업을 재개할지 알 수 없는 막막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이 섬유 기업인 효성 TNC 울산 공장에 어제 저녁 화재가 일었는데요. 22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불이 환기구를 타고 빠르게 번진 데다가 이 나일론 등 화재에 취약한 제품이 모여 있는 창고로도 번져서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심철 기자입니다. 공장 건물 위로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건물 옆 도로 바닥에서도 불길이 거세게 타오릅니다. 어제 저녁 7시쯤 효성 TNC 울산 공장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건물 2동이 불탔고 직원 2명이 연기를 마셔 다쳤습니다. 나일론 등 섬유 제품 창고로도 불이 번지고 내부 붕괴까지 겹쳐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나일론 원사 때문에 지금 화재가 지금 잘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물이 붕괴됨으로 해가지고 지금 물이 침투가 안 되고 있습니다. 불은 22시간 만인 오늘 낮 5시쯤 완전히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지하 1층에서 시작한 불이 환기 시스템을 타고 건물 전체로 확산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뜨거운 내부 공기가 외부로 빠져나가는 이른바 굴뚝 현상입니다. 이렇게 되면 화재 확산 속도는 2배로 빨라집니다. 방화구역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면 굴뚝 역할을 해서 화재가 급속도로 확산될 수가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불이 난 공장의 환기 시스템 방화 설비와 스프링클러 등이 관련법 규정대로 지켜졌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서울에서 땅 꺼짐 현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어젯밤 서울 마곡동에서는 깊이 2m가 넘는 싱크홀에 20대 행인이 빠지는 등 어제 하루만 땅 꺼짐 사고 2건이 벌어졌습니다. 원인 규명도 신통치 않아서 시민 불안이 커집니다. 백연상 기자입니다. 인도에 커다란 구멍이 보이고 그 안에 한 여성이 웅크린 채 구조를 기다립니다. 어제 저녁 8시 반쯤 서울 마곡동 공사 현장 인근 인도에서 갑자기 땅 꺼짐 현상이 생겨 20대 여성이 2.5m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당시 땅 밑은 텅 빈 상태였고 그 위를 두께 6cm 보도블럭이 간신히 덮고 있었습니다. 피해 여성은 떨어지면서 팔과 다리를 다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구청 측은 인근 건설공사 때문에 땅 꺼짐이 발생한 걸로 추정하지만 건설업체 측은 책임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저쪽 과실이나 저쪽 세금은 없는 걸로 좀 판단. 공사업체 측은 추가 사고를 막기 위해 흙을 덮어 구멍을 메웠습니다. 앞서 어제 낮 12시쯤에는 종로 5가역 근처에서도 가로 3m, 세로 2m의 땅 꺼짐이 발생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17시간 가까이 지나 복구가 끝나 교통에 불편을 겪었습니다. 땅 꺼짐 원인은 즉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일부 좀 유실돼가지고 좀 꺼졌는데 이제 수도관 누수나 나면 그런. 최근 7년 동안 서울시에서 발생한 땅 꺼짐은 모두 169건으로 매년 10건 이상 기록하고 있습니다. TV조선 백연상입니다. 산업 현장에서 벌어지는 근로자 사망 사고에 사업주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사흘 뒤부터 시행되지요. 지난주부터 저희가 현장에서 나오는 얘기를 듣고 또 전해드리고 있는데 특히 대기업에 비해서 안전관리에 취약한 중소기업 사장님들의 우려가 깊었습니다. 이들은 사업자 처벌 기준과 수위가 너무 높다고 목소리를 모았습니다. 김충영 기자가 들었습니다.
금속 볼트 제조 공장입니다. 각종 절삭 기계가 쉼없이 돌아가지만 지금까지 큰 사고 없이 운영돼 왔습니다. 그런데도 이 회사 대표는 걱정이 큽니다. 중소기업 대표들은 사업주 개인의 형사 책임을 지우는 중대재해법이 시행되면 사업주에게 직접적인 잘못이 없어도 처벌받을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 당황해하며 언제든지 범법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떨고 있습니다. 사업주가 의무를 다해도 근로자가 수칙을 지키지 않아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현장에서 지켜야 할 기본 수칙들입니다. 중소기업계에서는 사고의 대부분이 이 같은 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다고 주장합니다. 인력과 자금이 턱없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대비하긴 역부족입니다. 안전관리자가 있는 회사는 관계없겠지만은 직원이 적은 데는 이제 사람부터 뽑아야 되고 하니까 중소기업에는 이제 인력이 없어서. 정부는 이런 걱정을 기우라고 말합니다. 안전보건 확보 의무에 위반이 없으면 당연히 처벌되시는 일이 없는 거고요. 처벌 강화보단 중소기업들이 안전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김충령입니다. 대장동 의혹 관련 소식입니다. 이 관련 재판에 출석한 개발사업 실무자가 이 개발 과정에서 민간 초과 이익 환수를 주장했다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게 크게 질책을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 해당 증언자는 이 상황을 두고 총 맞았다는 표현까지 썼는데 이 자세한 상황은 장윤정 기자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 당시 공모지침서 업무를 담당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 박모 씨.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팀장이던 주모 씨가 민간 초과이익 환수 조항 때문에 윗선으로부터 꾸지람을 들은 상황을 전했습니다. 2015년 2월 주 팀장은 전략사업팀장이던 정모 변호사에게 초과이익 환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고 바로 다음 날 유동규 당시 본부장에게 불려가 어떤 업체와 이야기하길래 초과이익 환수 의견을 내느냐고 질책을 들었던 겁니다. 당시 상황에 대해 주 팀장은 총을 맞았다는 식으로 표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 팀장의 의견을 나눈 정 변호사는 대장동 5인방 중 한 사람으로 화천대유에 유리하게 공모지침서를 만든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는 중입니다. 변호사님, 주 사장이 유동규 본부장한테 질책받았다는데 이거 맞나요? 검찰은 곽상도 전 의원을 2달 만에 불러 조사했습니다. 수사팀은 곽 전 의원이 2016년 총선 당선 직후 천화동인 소유주 남욱 변호사에게 5천만 원을 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한 대기업 직원이 퇴사하면서 과거 상사에게 성추행당한 의혹을 동료 직원들에게 이메일로 폭로했습니다. 가해자는 이 직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는데 대법원은 회사 직원들이 알아야 할 공적 사안이라면서 피해자 손을 들어줬습니다. 주원진 기자가 설명합니다. 한 대기업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일하던 A씨는 2016년 3월 회사를 그만두면서 동료들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여기에는 기혼자인 상사 B씨가 1년 5개월 전 성적 수치심을 줬다는 폭로가 담겼습니다. 당시 B씨가 회식 술자리에서 테이블 아래에서 손을 잡는 등 신체 접촉을 했고 맥주집 가면 옆에 앉아요, 집에 데려다 줄게요 등 문자 메시지도 10여 차례 보냈다는 겁니다. A씨는 성추행 폭로 메일을 본사 직원 80여 명과 전국 208개 매장 대표에게 보냈고 B씨는 A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1, 2심 재판부는 비방 목적이 인정된다며 A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유부남 15년차 과장이 2년차 여직원인 A씨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고 성희롱 내용의 문자를 보내 명예훼손 위험을 자초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A씨 메일에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관련 규정을 공유한 점은 공공이익을 위한 목적이 있다며 무죄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의 긴장감이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의 장관급 회담이 빈손으로 끝나면서 미국은 대사관 직원 가족 철수 명령을 내렸고 러시아를 여행 금지국으로 지정했습니다. 김자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깜깜한 새벽, 수송기에서 탄약을 내립니다.
우크라이나 군 최전방 수비대에 미군은 두 차례에 걸쳐 무기 170톤을 보냈습니다. 러시아군은 벨라루스와 우크라이나 접경지 3면에 10만 병력을 집결시켰습니다. Like on the edge of something very terrible and scary. And so, yes, I can say that kind of scary.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자 미국과 영국은 우크라이나 대사관 직원들의 가족 등 일부 인력을 철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동시에 러시아를 여행경보 최고 단계인 4단계 여행 금지국으로 지정했습니다. 러시아 정부가 미국인을 괴롭히거나 테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입니다. 미국은 러시아를 상대로 금융제재 등 선제적인 제재를 해달라는 우크라이나의 요청에는 선을 그었지만 도발하면 강하게 대응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If a single additional Russian force goes into Ukraine in an aggressive way, as I said, that would trigger a swift, a severe, and a united response from us and from Europe. 바이든 대통령은 최대 5천 명의 미군을 러시아 인근의 나토 회원국에 파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외신들은 전했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자, 이런 위기에 미국발 긴축 공포로 우리 증시가 속절없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심리적 지지선이라고 했던 2,800선이 무너졌고 코로나 상황에서 무섭게 올랐던 이른바 성장주들의 폭락이 공포스러울 지경입니다. 투자자들은 바닥 밑에 지하실이 있다는 증시 격언을 다시 경험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왜 이렇게 힘을 못 쓰는지 이정현 기자가 전문가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장이 열린 지 36분 만에 2,800선이 무너진 코스피. 결국 1.49% 하락한 2,792로 마감했습니다. 재작년 말 유동성의 힘으로 2,800선을 뚫은 지 1년여 만에 심리적 지지선이 무너진 겁니다. 외국인들은 오늘도 4천억 원 넘게 팔았고 폭락장에서도 매수로 맞섰던 개인 투자자까지 1,000억 원 넘게 팔아치웠습니다. 미국 통화정책의 정상화 강도가 기대보다 강하다라는 인식이 반영되고 있는 거고요. 최근 나타나고 있는 인플레이션의 압력이 대표적 코로나 수혜주인 카카오는 독점 이슈까지 겹쳐 반토막이 나다시피 했고 바이오주들도 바닥모를 하락세를 보입니다. 미 증시도 비대면 수혜주인 넷플릭스가 고점 대비 40%, 줌은 70% 넘게 떨어질 정도로 긴축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이번 주 열리는 미 중앙은행 연준의 회의 결과가 분수령이라는 분석인데 관측은 엇갈립니다. 얼마만큼 올릴 거냐, 양적 긴축은 언제 할 거냐는 이러한 것들이 조금 정리된다라고 하면 시장이 다시 조금 안정을 찾을 여지가 있죠. 긴축을 하겠다 하는 신호가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더욱더 이제 자산 시장의 가격이 빠질 것으로 이렇게. 유동성 잔치가 막을 내리면서 금융시장이 한치 앞도 모를 안개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정현입니다. 유동성 잔치가 막을 내리는 조짐은 주택시장에서도 짙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거래된 전국 아파트 10채 가운데 8채가 최고가보다 떨어진 가격으로 거래됐고 서울의 신축 아파트까지도 값을 낮춰야 팔리는 상황이 됐습니다. 부동산 시장 상황은 임유진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집값 안정세 속에도 신고가 행진을 멈추지 않았던 서울 서초구의 고가 아파트 단지. 지난달 전용 84제곱미터형이 최고가보다 5억 2천만 원 떨어진 39억 8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위치가 좋지 않은 동이지만 예전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요즘 비한강변은 살짝 꺾였어요. 근데 한강변은 여전히 강세예요. 더 비싸게 그래된 걸로 알고 있어요. 지난달 거래된 전국 아파트 중 80%가 최고가보다 떨어진 가격에 계약됐습니다. 이번 달 전국 집값 상승률도 0.28%로 1년 8개월 만에 최저치로 내려왔습니다. 콧대 높던 신축 아파트도 수도권에서 5주 연속 내림세를 탈 정도로 매수 열기는 얼어붙었습니다. 거래가 끊겼어요. 매수 손님이 아예 없어요. 다만 거래 자체가 워낙 드문 상황이어서 아직 시장의 흐름을 하락세로 단정하기는 이르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거래량이 워낙 적다 보니까 하락 거래량이 늘어나는 듯한 통계적 착시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은 시장의 근본적인 안정이라기보다는 3월 대선 이후 드러날 부동산 정책의 새로운 윤곽과 함께
집값의 향방도 결정될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 분석입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예, 앞서 보신 대로 국내 자산 시장은 완전히 한겨울로 접어들었습니다. 속이 타들어가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그 이유가 뭔지, 언제까지 이런 추세가 지속될지 따져보겠습니다. 자, 최원희 기자, 일단 증시 급락의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봐야 합니까? 네, 그동안 저금리 기조로 고공행진한 물가를 잡기 위해 올해 미국이 돈줄을 죄는 통화 정책을 펼칠 거라는 건 예상됐습니다. 예. 그런데 그 속도와 강도가 예상보다 빠르고 클 거란 공포가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증시에 작용됐습니다. JP 모건 회장은 미 연준이 올해 6, 7차례 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다고 했고, 골드만삭스는 물가 압력으로 연준이 더 공격적인 긴축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며 5차례 금리 인상을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나 금리를 올리는 건 경기 회복의 신호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 주식이라든지 또는 코인 가격 빠지는 건 너무 심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아요? 네, 그런데 이번엔요, 금리 인상으로 인한 유동성 축소 우려와 함께 경기 회복에 대한 불확실성이 함께 작용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보통 긴축은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로 더 이상 돈을 풀 필요가 없을 때 하죠. 하지만 이번엔 금리를 올려도 될 만큼 경기가 좋아질까 하는 불안감이 크다는 겁니다. 예. 미국이 3월부터 3차례 금리 인상에 나섰던 2017년을 보면 제조업 지표가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등 호조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상황은 1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다 빠지고 있긴 합니다만 특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더 많이 빠지는 건 왜 그렇습니까? 네, 코로나 이후 비대면 전환으로 호황을 누렸던 글로벌 기술주들에 대한 매도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술주들은 주로 차입 병영에 의존합니다. 투자자들 수중에 돈이 많을 땐 미래를 보고 선뜻 투자를 하지만 유동성이 축소되는 상황에선 불안감에 가치 재평가에 나서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2달여 만에 반토막난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의 경우 더 심한데요. 내재 가치가 없지만 미래 활용도를 보고 베팅했던 거라 증시보다 유동성 축소에 더 민감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상했었던 성장 정도에 밑돈다라고 했었을 때 오버밸류 되었었던 것들을 적정 가치로 수렴시켜야 된다라는 반응이 최근 증시 하락으로. 자, 어쨌든 투자하신 분들은 지금 속이 탈 텐데 이런 공포가 언제까지 지속될까요? 이번 주 미 연준의 정례회의에 모든 눈이 쏠려 있습니다. 오는 3월에 첫 기준금리 인상이 예상되지만 혹시나 인상 시기가 당겨진다면 긴축 공포는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반면 예상됐던 수준이라면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불안감이 조금씩 완화시켜줄 수 있는 소재들이 확인이 되면은 그때는 시장에 조금 안정감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밀 주요 생산국인 우크라이나에서 전쟁 위기감이 고조되는 상황도 큰 변수입니다. 석유와 원자재 시장이 요동치면서 연쇄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예, 이래저래 마음 편치 않은 설 연휴가 다가오는데 그래도 투자자분들은 좀 냉정하게 이런 상황 대처할 필요가 있겠죠? 네. 예, 최원희 기자 잘 들었습니다. 서울 금천구의 한 빌라 발코니가 붕괴 조짐을 보여 입주민들이 대피했습니다.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가 난 지 2주일밖에 안 돼 주민 불안이 큽니다. 현장에 저희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노도일 기자,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제대로 보이는 2층 빌라 발코니에 커다란 균열이 생기면서 위태롭게 매달려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빌라 주민과 인근 주민들까지 모두 건물에서 대피한 상태입니다. 소방당국의 건물 붕괴 우려 신고가 접수된 시각은 오후 5시 40분쯤인데요. 건물의 발코니 부분이 바깥쪽으로 기울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방서에서 출동해 확인한 결과 빌라 외벽에 금이 가며 발코니 부분이 일부 떨어져 나간 상태였습니다. 이로 인해 빌라 주민 13명과 인근 건물 주민 20여 명 등 모두 3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금천구청은 이 일대 산기슭도로를 전면 통제하고 인근 지역 운행 차량은 우회하도록 했습니다. 현재 구청과 소방당국은 해당 빌라 출입을 통제하고 안전진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금천구에서 TV조선 노도일입니다. 서울 한강변의 한 아파트 재건축 조합이 5층 아파트를 68층으로 탈바꿈시키는 설계안을 마련했습니다. 성사만 되면 한강변 최고층 아파트가 되는 거죠. 아직은 전임 시장이 만든 35층 규제로 불가능합니다만 오세훈 시장이 족쇄를 풀겠다고 해 실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선우 기자입니다.
단지에서 한강이 바라다 보이는 서울 용산의 재건축 추진 아파트 단지. 1971년 조성된 이곳은 최고 35층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할 계획인데 최근 재건축 조합은 시공사로부터 68층 설계안도 제출받았습니다. 우선 이제 시공사가 제안한 것인데 말씀하신 68층은 혁신설계라는 이름으로 낸 거예요. 오세훈 시장이 전임 박원순 시장 시절 만들어진 35층 룰을 바꾸겠다고 약속한 만큼 규제가 풀릴 것을 예상한 겁니다. 주택 공급하려면 서울에 규제를 풀 수밖에 없고 용적률 규제, 높이 규제 풀어야 시장이 움직입니다. 35층 룰은 1조권, 조망권의 일부 독점을 막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졌지만 충분한 아파트 공급을 제약하고 서울 스카이라인을 단조롭게 한다는 비판도 받아왔습니다. 현재 용산 인근의 한강변 초고층 아파트는 56층으로 오 시장의 한강 르네상스 추진 당시 들어섰습니다. 규제가 풀리고 실제로 68층으로 지어질 경우 이 아파트는 한강변에서 가장 높은 아파트가 됩니다. 서울시는 35층 룰 개정과 맞물린 도시기본계획 2040 서울 플랜을 상반기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현대, 기아차 등 완성차 업계가 중고차 시장 진출을 예고했습니다. 정부는 중소사업자 보호를 이유로 만류하고 있는데 이 중고차 시장이 수입차 업체에게는 개방된지라 형평성 논란도 만만치 않습니다. 장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도의 한 자동차 시승체험장. 현대차는 이곳 일부를 중고차 전시 매장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기아차도 전북 지역에 중고차 매매업 등록 신청을 하면서 중고차 시장 진입을 예고했습니다. 중고차 가격이라든지 그다음에 품질이라든지 이런 완성차 업체가 이제 참여함에 따라서 시너지 효과랄까요? 당장 중고차 업계에선 크게 반발합니다. 중고차 매매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인데 대기업인 완성차 업체가 들어오려 한다는 겁니다. 종사하고 있는 분들 그리고 거기에 파생된 업종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의 생계도 사실 다 위협을 받을 상황일 거예요. 문제는 형평성입니다. 이미 벤츠, BMW, 아우디 등 수입차 업체들은 중고차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계 기업을 별도로 규제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국내 완성차 업체의 중고차 시장 진입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진력으로 나가면서 부조리를 없애주는 이 현명한 판단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4년 이후에 10%까지 진출을 하고 정부 결정이 다음 정권으로 넘겨지면서 국산차 업계의 중고차 시장 진입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국보 반가사유상을 내 책상에 가져다 놓을 수 있다면 그 초탈한 표정에서 마음의 위안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국립박물관이 관람객 마음을 읽은 걸까요? 미니어처 상품에 그 미소를 담았습니다. 이루라 기자입니다. 복숭아와 학무늬가 자개로 새겨져 있는 12각형의 조그만 상. 실제 유물을 본따 만든 스마트폰 무선 충전기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의 상품인데 높은 가격임에도 매번 완판돼 3월에야 주문이 가능합니다. 국보 반가사유상 2점은 파스텔톤 미니어처로 재탄생했습니다. 불상에 전형적인 색상을 버리고 인테리어 소품처럼 다양한 색상을 입힌 건데 10,000개 이상 팔리는 등 단일 상품으로는 최고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의외성을 좋아하시는 거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옛날 유물은 이렇게 사용이 되었는데 지금은 또 이런 쪽으로 쓰임새가 바뀌었을 때 또 굉장히 가치가 있어지겠다. 일상생활과 연계된 디자인이 주요하기도 했지만 재료부터 제작 공정까지 모두 국내에서 이루어진다는 희소성도 인기에 한몫합니다. SNS에서도 박물관 상품 인증샷이 이어질 정도입니다. 생각보다 이제 약간 좀 고전적인 굿즈들이 많을 줄 알았는데 되게 현대적인 것들도 많고 매출도 급증했습니다. 5년 전 2억 원 남짓했던 온라인숍 매출이 지난해 16억 원으로 훌쩍 성장했습니다. 무거움을 버린 박물관 유물들이 일상에 가볍게 스며들고 있습니다. TV조선 이루라입니다.
차준환 선수가 한국 남자 피겨의 새 역사를 썼습니다. 이 4대6 선수권 대회에서 일본 선수들을 제치고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이 대회 우승은 김연아 이후에 13년 만으로 한국 남자 선수로는 최초입니다. 이다솜 기자입니다. 첫 번째 고난이도 4회전 점프인 쿼드러플 토릅에서 실수가 나왔지만 이어진 4회전 점프 쿼드러플 살코를 완벽하게 성공합니다. 매끄러운 스텝 연기에 이은 관중을 압도하는 아름다운 이나바우어까지 프리스케이팅에서 174.26점을 받은 차준환은 합계 273.22점으로 4대6 대회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 대회에서 한국 선수가 우승을 차지한 건 2009년 김연아 이후 13년 만, 한국 남자 싱글 최초의 쾌거입니다. 비록 일본의 한유, 유즈르 등 세계 최정상급 선수들이 불참했지만 17명의 선수 중 당당히 1위를 차지하며 베이징 올림픽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So I'm really happy about that, and today's performance will be a great one step for my next step, the Olympics. 어린 시절 초코 과자 광고를 찍으며 아역 스타로 이름을 날렸던 만큼 풍부한 감정 표현은 차준환의 최고 무기입니다. 여기에 안정감을 높여가고 있는 두 종류의 4회전 점프까지 베이징 동계올림픽 한국 남자 선수 최초의 톱10을 향한 차준환의 도전이 한 걸음 더 가까워졌습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만해 문학상은 신경림 시인을 시작으로 이름만 대면 알 문인들이 거쳐간 권위 있는 문학상입니다. 몇 년 전 김사인 시인의 이 시집이 수상작으로 선정됐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상과 상금 2천만 원을 모두 거절했습니다. 자신이 예심이긴 하지만 만해 문학상 추천위원이고 주간 출판사의 개간지 편집위원이어서 온당치 않다고 했습니다. 심사위원들이 문제없다고 말렸습니다만 그는 끝내 이렇게 사양했습니다. 상의 공정함과 위엄을 지키고 제 작은 염치도 보전하고자 합니다. 그런 후배를 노 시인이 시로 상찬했습니다. 그가 달팽이 배밀이로 하는 말이 속 터지게 느리기는 해도 말귀를 알아먹는 이의 귓속에 언젠가 가 닿기는 닿을 터이지. 중앙선관위는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해서 진정한 민주정치를 실현해야 할 독립적 헌법기관입니다. 위원은 9명, 이 가운데 1명뿐인 상임위원이 비상근인 위원장을 대신해서 업무를 사실상 총괄합니다. 누구보다 공정성이 중요한 막중한 자리죠. 그래서 선관위원의 임기는 6년이지만 상임위원만은 3년 임기를 마치면 누구나 예외 없이 선관위를 떠나는 게 관례였습니다. 하지만 조혜주 상임위원만은 달랐습니다. 선관위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 어렵게 지켜온 이 관례가 깨질 뻔했습니다. 지난해와 올해 초 조 위원이 낸 사표를 대통령이 거듭 반려하면서 비상임위원으로 내일부터 3년을 더 재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지난 3년간 선관위의 불공정 시비가 일 때마다 논란의 한복판에 있었죠. 문재인 캠프 특보 출신이란 이력을 들어서 야당이 반대하자 대통령은 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그를 상임위원으로 임명했습니다. 야당이 그의 파격적 연임을 가리켜 대선을 앞둔 알박기 꼼수 인사라고 비난한 것도 사실상 모두가 이 연장선에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선관위 직원들이 대통령의 인사에 정면으로 들고 일어나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하자 오불관은 모른 체 하던 대통령이 엊그제 해외 순방 중에 서둘러 그의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조 위원은 선관위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의심받게 된 상황에 사과하고 사의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바로 사표를 수리했더라면 오늘과 같은 사태는 없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대통령 책임이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비록 뒤늦은 일이지만 이번 사태만큼은 대통령이 국민 앞에 나서야 합니다. 중앙선관위원 9명 중 2명이 공석이 됐고 1명 빼고는 모두 대통령, 대법원장, 여당이 추천한 인물이라는 기울어진 운동장은 또 어떻게 될 것인지도 설명하는 게 옳습니다. 지난 5년 선관위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그 어느 때보다 컸다는 점에서 마지막으로 대통령의 결자 해지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1월 24일 앵커의 시선은 이번에도 침묵입니까? 였습니다. 오늘 대부분 지역이 10도 가까이 오르면서 겨울답지 않게 포근한 날씨를 보였습니다. 이번 주 후반으로 갈수록 기온이 다소 떨어지겠지만 그래도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다만 내일 내리는 눈비와 모레 미세먼지는 염두에 두셔야겠는데요. 자세한 내일 눈비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곳곳으로 적은 양이 예상되는데요. 강원 영서 지역은 최고 3cm, 그 밖에 내륙 지역은 최고 1cm 정도가 쌓이겠습니다. 서울과 서해안 쪽으로는 빗방울 정도가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기온은 아침의 경우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서울과 청주가 1도, 대구는 영하 1도에서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5도, 울산과 부산은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보통 이맘때보다 2, 3도 정도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와 제주 해상을 중심으로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월 24일 월요일 뉴스9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